네, 안녕하십니까. 건강 스페셜의 진행을 맡은 성형외과 전문의 권경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질병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휴대폰을 보느라 컴퓨터 모니터를 보느라 장시간 삐딱한 자세로 경직돼 있는 우리의 목. 뒷목 통증부터 팔저림, 감각의 둔화가 서서히 발생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목 디스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생활습관 병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목 디스크. 보존적 치료부터 디스크 수술법까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크고 작은 허리 통증을 경험해보지 않았을까요?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몸의 중심인 척추가 무너지고 있는 요즘. 허리 디스크 대 척추관 협착증.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이 두 질환의 정확한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100세까지 꼿꼿한 허리를 위한 처방전 건강 스페셜에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다양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손중석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인들의 척추 건강에 질환. 적신호가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한데요. 이제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아이고 허리야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허리는 좀 건강하긴 한데 원장님 어떠세요? 저 나이가 있다 보니 허리뿐만 아니라 목도. 근데 대부분 이제 네. 아무래도 주변의 분들을 보면 허리가 훨씬 많죠. 뭐 단순한 맞습니다. 요통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 이외에 또 이제 척추 측만증이나 허리 디스크 진단 받으신 분도 계시고 예. 이렇게 요새 허리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원장님 네. 그 연령대별로 네. 어떤 척추 질환을 많이 호소하시는지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중고생의 경우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앉아있을 때 자세가 안 좋거나 그럴 경우 때문에 이제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거나 척추가 옆으로 휘는 척추 측만증이 생기면서 목이나 어깨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또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거나 네. 또는 장시간 앉아서 운전을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을 하고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인해서 목이나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노년층의 경우는 이제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퇴행성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또 저희 기사를 보다 보니까 또 80% 한국인들이 이제 이런 척추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뭐 감기 증세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또 이제 좀 주요한 질환이 될 것 네네네. 같긴 한데요. 이렇게 보면 이 중에서도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긴 한 것 같은데 네네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환자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요, 요즘에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네. 우리나라 허리 디스크 환자 숫자가 2015년에는 189만여 명이었다가 네. 2018년에는 197만여 명으로 발표되고 있고요. 아, 네. 즉 고령화 사회가 진입하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 환자도 2013년에 120만 명이었다가 2017년에 154만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서 노년층에서만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잘못된 자세나 스마트폰이나 또 운동 부족 등으로 이러한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앞으로는 그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보통 이제 우리 허리에 가장 좋은 자세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들 여기저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러면 가장 허리에 좋은 자세가 어떤 자세이고 어떤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 S라인이 유지가 되는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인데요. 네. 이제 척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척추는 몸의 기둥을 하는 뼈 구조물로서 태생기에는 소화는 33개로 구성됩니다. 목뼈 7개, 가슴뼈 또는 흉추 12개, 허리뼈 5개, 천추, 그러니까 엉치뼈가 5개,
꼬리뼈가 4개 이렇게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맨 밑에 있는 엉치뼈 5개가 하나로 합쳐지고 꼬리뼈 4개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그 태생기 때는 33개였던 게 성인이 되면 이제 26개로 되는데요. 태생기에는 그냥 허리가 그냥 C자 모양으로 돼 있다가 성인이 되면은 등 쪽은 뒤로 후만이 되고 허리는 앞쪽으로 전만이 돼서 옆에서 봤을 때 S자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건강한 척추는 이제 저렇게 옆에서 봤을 때 전만을 보여서 허리만 봤을 때는 이제 C자가 되고 등까지 같이 봤을 때는 S자가 되는데 뭐 흔히 아시는 그 일자 허리 오른쪽에 보시면 저런 경우는 이제 네. 허리가 건강하지 않은 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자세가 오래 지속하게 되면은 이 허리 근육이나 허벅지 그리고 뭐 다리 쪽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그 척추를 잘 지탱을 해주지 못하게 되고 네. 그러면은 원래는 저렇게 정상허리 같이 전만이 유지가 되던 것이 근력이 약화되면은 그 모양이 저렇게 일자 모양으로 바뀌면서 골반도 틀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허리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S자 라인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중요하시는 순간이 오는데요. 몸매뿐만 아니라. 네, 그렇네요. 척추와 이게 척추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이 바로 추간판이라고 네. 해서 디스크라고 이제 그렇죠.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네네네네. 근데 저희가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는데 그러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좀 생소한 단어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이제 간단하게 비교하면은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관이 좁아지는 질환이고 디스크는 나이와 상관없이 뼈 사이에 있는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그림을 보시면 그 척추뼈의 구조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척추뼈는 이제 그 척추뼈 내부에 신경이 지나가고 그 앞쪽으로 신경 앞쪽으로 디스크가 있고 그 뼈 뒤쪽으로는 이제 후관절이라는 관절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뼈하고 뼈 사이에는 그 추간판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 추간판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그 연결고리 구조를 해주면서 또 그 움직임을 또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액이 보통 이제 안쪽에 그 말랑말랑한 수액이 들어있고 겉부분에 그 질긴 섬유륜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이 수액이 그 어렸을 때는 그 수분을 많이 함유해서 한 7, 80% 정도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수액이 딱딱해지고 굳게 되고 그리고 또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면 그 바깥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딱딱해진 수액이 어떤 그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 섬유륜을 뚫고 나와가지고 뒤쪽으로 삐지고 나오면은 그 뒤쪽에 이제 척추신경 저 그림에서 보시면 노란색이 이제 척추신경인데 저 앞에 하얀 부분이 디스크가 뒤로 이렇게 삐지고 나가면서 뒤에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게 이제 디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학적으로는 이제 저런 추간판이 탈출됐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환자분들은 디스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허리 디스크나 허리의 추간판 탈출증은 이제 같은 내용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그림에서는 이제 아까 그 그림을 이제 다시 그림으로 설명해 드린 건데 저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뒤로 밀려 나오면서 뒤에 빨간 부분이 이제 신경인데요. 신경 쪽으로 저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을 보면은 그 그림이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볼 수 있고 그 옆에는 이제 MRI 사진인데 MRI에서 보시면 그 뒤에 이제 하얀색으로 쭉 내려오는 게 신경 부분인데요. 저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저 까만 뒤로 튀어나온 저 조직이 이제 바로 디스크고 저런 디스크가 저렇게 신경을 누르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허리 디스크의 초기 증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허리만 아프다가 뭐 처음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프고 엉치가 아프고 좀 움직이거나 걷거나 그러면 좀 괜찮아지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다리가 땡기거나 저리거나 그게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저쪽 사진에서 보면은 오른쪽 발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저건 이제 신경이 마비가 돼서 발목을 위로 올리는 신경이 마비가 돼서 발목 위로 올라가지 않고 저거를 이제 뭐 의학 용어로 발이 아래로 떨어졌다 해서 족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러한 증상들이 이제 허리 디스크가 진행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환자들을 MRI를 찍어보게 되면은 그 MRI에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는데도
증상이 심한 분들이 있고 예. 어떤 분들은 또 사진에서 엄청 심하게 튀어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상에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심한 건 아니고요.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거는 일단 환자의 증상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네. 협착증과 척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척추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허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네.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사실 처음 증세를 접했을 때 이 허리가 아픈 건 이해가 가지만 다리가 저리다든지 아니면 또 마비 그렇죠. 증세가 온다는 네네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허리에 있긴 한데 그렇죠. 왜 다리가 아프냐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무래도 이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이런 네네네. 저린 증세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보통 네. 근데 이제 사실 허리 통증이라는 게 구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네. 뭐 일반적인 요통이나 뭐 여자분들 생리통이 뒤쪽으로 가는 네. 경우도 좀 있고, 근데 음. 보통 이제 오히려 특징적인 증상들은 네. 다리 통증을, 방사통을 더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어떤가요, 원장님? 그 이제 디스크 환자는 뭐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요. 보통은 어떤 환자는 나는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만 땡긴다.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보통은 예. 저는 이제 제가 허리를 보니까 뭐 밖에서 접수를 할 때 저한테 접수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환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은 업무과에서 이제 다리 보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환자분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면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저 그 수액 탈출은 대부분 이제 신경관 내부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그 내측에서 신경공보다 한 단계 아래쪽으로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디스크가 제일 흔한 경우는 4번과 5번 사이에서 디스크가 나오는 게 제일 흔한데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거는 보통 5번 신경근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5번 신경근을 누르게 되면 그 증상이 허리도 아프지만 그 엉덩이 쪽이나 허벅지나 종아리나 발등의 외측 그러니까 요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가 나오게 되면 5번 신경근을 누르게 되고 저 그림에서 보면은 그 맨 꼭 가운데 부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네. 네. 허벅지 옆에서 종아리 옆으로 해서 내려가는 저 부분에 그 저리거나 땡기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을 하십니다, 환자분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흔한 거는 5번 꼬리뼈와 1번 척추뼈 사이가 흔하게 눌리는데 그때는 이제 아까 4번과 5번 사이가 눌렸을 때는 저는 허벅지 종아리의 외측이 눌린다고 돼 있었는데 5번과 꼬리뼈 사이가 눌리게 되면 그 뒤쪽으로 저 그림에서는 지금 맨 왼쪽 그림인데요. 엉덩이 뒤쪽이나 허벅지 뒤쪽이나 종아리 뒤쪽으로 당기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가 그래서 환자들이 어떤 환자는 자기는 바깥쪽으로 당기고 이제 환자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네. 나는 뒤로 당기는데 그러면서 와서 이제 질문들을 하십니다.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가? 이제 그거는 이제 누리는 부위가 달라서 다른 겁니다. 네, 이렇게 또 허리 네. 디스크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또 통증을 호소하거나 방사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네네네. 경우가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까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네네네. 받아서 치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온 수액이 사실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수액이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튀어나온 수액이 다시 들어가지는 예. 않습니다. 일단 튀어나오면은 네. 튀어나온 채로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튀어나왔다가 그 튀어나온 수액이 수분이 감소하고 그러면 네. 그게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환자분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디스크를 꼭 수술을 해도 안 해도 된다는 이유는 그러한 수액이 튀어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환자분의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일정 경우의 경우만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이즈가 줄거나 하기 때문에 증상은 많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줄어드는 거지 그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젊은 층보다 네. 노년층 분들이 그 수술률이 조금 낮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노년층은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네네네. 증상이 조금만 튀어나와도 네네네. 더 어. 증상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디스크 이제 우리가 저희가 말하는 이제 디스크 역까지 알아봤는데 네. 자연스럽게 척추관 협착증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예, 예.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디스크의 경우는 그 뒤에 신경이 눌리는 게 신경관은 그대로 있는데 앞에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그런 디스크가 튀어나온다기보다는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 노란 부분이 척추신경인데요. 네. 저 노란 부분이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저렇게 좁아지면서 꼬불꼬불하게 눌리지 않습니까? 예. 저런 척추관이 좁아지는 거를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퇴행성 질환이지만 저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그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면 그쪽에서 뼈가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골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 입장에서는 앞쪽에서 이렇게 뾰족한 게 누르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신경 뒤쪽으로는 후관절이나 인대 등이 지나가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요 손가락, 무릎 이런 데가 두꺼워지듯이 저 허리 뒤쪽 관절도 두꺼워지고 인대도 두꺼워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두꺼워진 인대가 뒤쪽에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래서 신경 입장에서는 앞쪽에서는 뼈가 누르고 뒤에서는 두꺼워진 인대가 누르고 그래서 앞뒤 좌우에서 눌려가지고 그 관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요. 이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이제 디스크의 증상과는 좀 다릅니다. 아, 예.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그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맨 왼쪽 사진은 이제 정상입니다. 저 신경이 뼈 사이에 디스크도 튀어나오지 않고 뒤에 신경도 쭉 곧바르게 내려가는 게 이제 정상 사진이고요. 네. 그 가운데 사진이 디스크 사진인데 저기 보시면은 그 뼈하고 뼈 사이 4번하고 5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면서 예. 그게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은 이제 그냥 일반 척추관 협착증은 아니시고 뼈가 4번 뼈하고 5번 뼈가 어긋나면서 뒤쪽 신경관을 누르고 있는데요. 예. 저 경우는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뒤에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네, 네, 이렇게 허리 디스크와 허리- 협축관 협착증의 차이를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긴 했는데요. 네네네. 현재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이 정리표를 보시면서 자신의 허리의 형태를 좀 상태를 좀 유추해 보면 좋으실 것 네네네. 같아요.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 네. 어차피 같은 신경이 같은 네. 층에서 눌렸는데 네. 왜 증상이 다르냐 이렇게 네. 질문을 하시기도 네. 사실 네.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 이제 네. 네,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앞쪽에서만 튀어나와서 누르고요. 네네. 네. 협착증은 이제 전체가 사방에서 누르기 때문에 네. 그 디스크는 한 부위만 튀어나와서 그 눌린 부위에 대한 증상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쪽 다리가 당기는 증상만 네. 나오고 근데 협착증 같은 경우는 양쪽 다리로 같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네. 표로 설명을 표로, 예. 해드리면 보면 예. 허리 디스크는 이제 주로 20대에서 40대에 생기지만 네. 요거는 뭐 꼭 20대, 40대 아니고 다른 연령층에서도 생길 수 있고요. 예.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주로 50대 이상에서 많이 봅니다. 예. 그리고 발병 기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디스크는 그 디스크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의 수액이 뒤로 삐져 나오면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협착증은 그 신경관이 자체적으로 좁아지면서 신경을 사방에서 압박을 하면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디스크하고 협착증은 이제 증상이 약간 반대 성향을 띱니다. 뭐 정반대는 아니지만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를 굽히면 다리 통증이 더 나빠집니다. 네. 근데 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를 굽히면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는 앉아 있을 때 오래 앉아 있거나 이러면은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 협착증은 쪼그려 앉으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진단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그 신경이 눌리는 쪽 다리를 올리면은 그쪽 다리가 당기는 게 엄청 심해지는 그 통증 유발 검사가 있는데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양쪽 다리를 다 들어도 다리를 당겨 올려서 다리가 당겨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착증은 오히려 걸어가다가 뭐 심한 분들은 100m도 못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쉬어야 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질환이 같은 허리에서 생기는 질환이지만 증상과 기전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니까 저도 사실 이해가 그러니까. 쏙쏙쏙쏙 되는데요. 사실 뭐 50대 이상이 많이 걸리는 게 그쵸. 척추관 협착증이고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앉아서 좀 네네네. 쉬거나 저리거나 이런 증세가 있는 경우에 척추관 협착증이네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앉거나 이러실 때 더 편하다고 하면 또 젊은 시기에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게 그렇죠. 허리 디스크라는 거 이렇게 이제 네네네. 구분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검사상 이 병원에서 네네.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질환들을 저희가 이제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면 사실 치료가 사실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항상 그게 문제죠. 네, 네네네. 근데 보통 분들이 또 디스크나 이 척추관 협착증이 생긴다고 하면 나는 수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부터 많이 그쵸. 걱정하시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원장님? 그 이제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있다고 네. 해서 반드시 뭐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처음에는 먼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요 다음 그림 보시면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아, 뭐 침상 안정, 그 다음에 운동 치료, 물리 치료. 요즘에 이제 충격파나 도수 치료를 많이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흔히 뭐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주사 치료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아주 심하면 이제 수술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보통 침상 안정 하라고 하셨는데 네. 얼마 정도 침상 안정 하시는 게 일반적인가요? 근데 요즘은 침상 안정을 하라고 네.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 다 바쁘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네. 침상 안정 안 하시고 그래서 네네네. 예. 보통은 이제 아주 쉬려면 그냥 일주일 네. 정도 쉬면은 꽤 아, 좋은데요. 일주일 근데 정도? 요즘에 일주일 이렇게 쉴 수 있는 음. 분들이 네네네. 쉽지가 않죠. 아직. 그리고 저기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그 신경치료 네, 말씀하셨던 거 신경주사. 그거 신경주사 치료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 보통 이제 신경주사 그러면 이제 뼈주사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네. 보통 그렇죠. 네네네. 예, 보통 이제 관절 쪽에서는 이제 그게 아, 네. 주사하면은 뼈 주사 경우가 라고 많고요. 그러고. 네. 저희가 하는 그 신경 주사는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신경 주사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이제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그 허리 뒤쪽에 신경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그 신경이 있는데 네. 그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경막이라고 하는 구조물입니다. 근데 그 경막 위쪽에 바깥쪽으로 바늘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염증을 없애는 그런 약물을 거기서 뿌려주면 이제 많은 허리 통증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고 그 옆에 있는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은 요거는 그 MRI 같은 거를 봤을 때 한쪽 어느 부위 신경 한 군데만 딱 눌린다. 그랬을 때 거기를 저런 이제 영상 장치를 보면서 그 부위를 선택적으로 바늘을 그 부위에 위치해서 그 부위에다 약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이제 디스크가 아주 심한 경우에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런 치료가 흔히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제 뼈 주사는 아니고요. 뼈 주사라고 해서 뼈에다 직접 놓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신경 주사라고 해서 신경에다 직접 놓는 건 네, 아니고요. 네. 그 신경 주변에다가 약을 해서 신경의 염증을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신경 붓기를 빼주고 그 다음에 신경의 그 유착 방지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걸 해줘서 신경을 좀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또 신경 주사, 또 네. 뭐 뼈 주사 이런 주사들이 있어서 좀 간편하게 어떻게 보면 또 치료를 그쵸. 받을 수 있긴 한 것 같은데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음 치료 단계로 또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이. 어쨌든 네네네. 수술까지 아직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또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또 보존적인 조금 더 그쵸, 더 그러고 단계가 싶잖아요. 낮은 네네네. 치료를 하고 싶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보존적인 치료는 안 되고 수술하고 이 중간 단계 또 치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네.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 해서 안 되면 예. 이제 이런 시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 시술. 이 시술은 네.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게 경피적 신경 성형술이라는 걸로 다음 사진 보시면 아, 요 꼬리뼈 쪽에서 그 부분 마취를 한 다음에 네. 그 부위로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5번과 1번 사이가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 카테터를 저런 영상 장치를 보면서 그 5번, 1번 척추 사이까지 올립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에서 아까 그런 그 신경 주사요법에 썼던 약보다는 약간 많은 양과 또 다른 약을 추가를 해서 저 부위에서 이제 염증을 없애고 신경 유착을 방리시켜주는 그러한 약재를 넣어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예. 근데 요거는 보통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오. 시간이 소요되고요. 네네네. 하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잠깐 쉬시면 되고
뭐 환자분에 따라서는 하루 주무시고 퇴원하신 경우도 있는데 시간 없는 분들은 당일 퇴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절개를 하거나 이러기서 뭐 꼬매는 것도 없고 구멍만 뚫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전신 마취도 안 하고 부분 마취로 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년기에서 전신 마취해서 수술하기 어려운 그런 환자분들께는 아주 적합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경막의 신경 성형 수술까지 성형술 네. 수술 아니죠? 네, 네. 시술까지 이제 시술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뭐였죠? 그 경막의 신경 차단술 말도 어렵죠? 네. 네.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저도 네. 이제 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네. 말이 좀 꼬이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네. 자, 수술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 네. 자, 도대체 어떠한 경우에 그러면 꼭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좀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뭐 환자분들 병원 가시면은 바로 막 수술해야 된다 이런 뭐 얘기를 들으시면은 되게 놀라죠. 당황하시고 예, 어떤 맞아요. 경우는 이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신데 그 수술 이제 나는 수술 안 한다 이러신 분도 있지만 이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척추 수술을 하게 되는 그 교과서적인 4가지 그 적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병원에 처음 가셨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수술을 하자고 의사가 얘기하면 이 경우는 이제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게 대소변 장애를 동반하는 급성 마미총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경우는 이제 올 때부터 아예 뭐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는 상태면 이때는 이제 응급 수술을 하셔야 되는 정도고요.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한 6주에 걸쳐서 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진행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6주 이상 치료를 한다 그래서 더 좋아질 수 없을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그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발목이 떨어져서 안 움직이는 것 같은 운동 마비가 오게 되면 마비 증상은 빨리 수술을 해서 그 신경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마비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비 증상이 왔을 때는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게 맞는 경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마비도 없고 6주 동안 치료도 안 했고 배변 장애도 없어도 너무 아파서 이제 예를 들어서 119를 타고 와서 식사도 못 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완전히 이렇게 한 자세로 못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정상 생활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경우라고 하면 네네네. 어쩔 수 없이 수술은 또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원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수술은 이제 뭐 간단한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제 인정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술 2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에서 하는 수술인데 그 뒷부분에 후궁이라는 부분, 그 뒤쪽 신경 뒷부분에 있는 뼈 부분인데 그 부분을 현미경을 보면서 구멍을 뚫어줘서 신경이 눌린 거를 감압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안쪽까지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를 해주는 거고요. 네. 협착증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뒷부분만 넓혀줘서 신경이 눌린 거를 감압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단순 디스크나 단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그런 미세 현미경 감압술로 많이 증상을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그런 그 간단한 감압술만 가지고는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다음 사진 보시면 뒤쪽에 있는 그 뼈 부분을 전체를 떼어내고 전체를 떼어내게 되면은 이 뼈와 뼈 사이의 지지 구조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뼈가 이제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나사못을 이제 삽입을 해서 뒤쪽에서 고정을 하고 그 디스크를 긁어낸 부위를 뼈를 이식을 해서 위에 뼈와 아래 뼈 사이를 붙여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걸 척추 유압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가장 마지막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다른 치료를 다 해보고도 도저히 안 됐을 때는 이제 결국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말씀하셨던 그 척추 유압술 하시면 이제 그 관절은 아예 못 움직이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힘드셔서 증상도 많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술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술이 대부분 그렇듯이 완전한 재발이 없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네, 않나요? 맞아요. 네. 네. 그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네. 그 수술하면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재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네. 그게 재발한다는 거는 그 수술 부위가
다시 나오는 걸 재발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허리뼈가 5개인데 처음에 4번과 5번 사이를 수술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번과 4번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4번, 5번 수술했는데 그 다음에 또 3번, 4번 수술하시면 처음 설명드릴 때는 알아들으시는데 나중에 밖에 나가시면 나는 허리 수술 2번 했다. 이제 이래서갖고 네. 그게 잘못하면 이제 재발한 걸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재발은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재발은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100명 중에 3명에서 5명 정도 재발하시는 걸로 되는데 예. 그 이유는 이제 불완전한 수술이었던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후에 그 이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 후에 이제 수술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아픈 게 없어지면서 약간 방심하면서 허리를 많이 쓰신다거나 이러는 경우에 수술 후 초기에 재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허리 디스크와 추황판 네, 탈출에 네, 네.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수술이나 이 시술을 하기 전에 생활 속에서 어떤 또 노력을 하게 되면 네, 네, 이런 네. 또 노화라든지 아니면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뭐 살을 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예, 그 이제 네. 저도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에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제 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자세를 바른 자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척추나 예. 허리나 목의 경우는 자세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 그 다음에 체중이 늘면 제일 먼저 아파지는 데가 허리 아니면 무릎입니다. 네. 그러니까 체중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근력이 약해지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그 허리의 커브가 변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요. 그 금연 금주는 뭐 어떤 병이나 따라다니는 저기 하지 말아야 될 거로 이제 술과 담배가 나오는데 술, 담배 중에 예. 굳이 더 나쁘다면 이제 담배가 더 나쁩니다. 네. 담배가 그 신경 혈관을 좁게 하기 때문에 그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은 그 혈액 순환을 더 방해를 해서 담배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병의 근원은 이제 스트레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자세 중에는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나쁜 자세로 앉아 있는 게 좋지 않은데요. 똑같이 앉아야 된다면은 맨바닥보다는 의자에 앉는 건 의자에, 권유하고요. 네. 의자에 앉을 때도 뒤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기대서 앉으시면 안 되고 지금 앉아 계신 대로 이렇게 네. 허리를 곧바로 펴고 이렇게 네. 똑바로 앉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에서는 다양한 척추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준석 원장님 말씀대로 바른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생활 속 치아 관리와 치과 치료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양홍석 원장님께서 전해주신 치아 주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무병장수의 첫걸음,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양홍석입니다.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아와 잇몸 또한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치과에 내원한 중년 이상의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는 잇몸이 약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잇몸이 약해서 염증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언뜻 잇몸이 약하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약한 잇몸과 염증이 있는 잇몸은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정확히 구분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다른 경우의 케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치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잇몸에 염증이 생긴 경우는 보통 풍치라고도 부르는 치주병을 말합니다. 잇몸에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잇몸뼈인 치조골까지 병소가 파급되고 치아가 흔들리고 실인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은 조기에 치아를 상실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에 반해 소위 약한 잇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염증이 발생한 잇몸과는 엄밀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유전 또는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잇몸이 얇거나 후천적으로 얇아진 잇몸이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치아의 뿌리가 드러나 심한 시린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일반적인 칫솔질에도 잇몸을 쉽게 소실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염증이 생긴 잇몸과 약한 잇몸은 증상이 다른 만큼 각각의 치료는 어떻게 또 다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염증이 있는 잇몸의 치료 방법은 흔히들 알고 있는 스케일링이 기본 치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잇몸을 마취한 후 염증이 있는 연조직을 직접 제거하는 염증 소파술을 실시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치관을 확장해주는 치은 판막 수술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치은 판막술은 잇몸을 절개하여 젖힌 후 치아의 뿌리 아래쪽에 단단한 치석과 염증 조직을 절제하는 방법인데요. 치조골이 더 이상 쉽게 파괴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한 잇몸의 치료 방법은 잇몸이 소실된 부위에 본인 입천장에 두껍고 건강한 치은 잇몸을 떼어서 이식하는 치은 재생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옮겨온 두껍고 건강한 치은 잇몸이 약하고 부족한 치은에 성공적으로 이식된다면 정상적인 잇몸 치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잇몸을 떼어낸 입천장은 보호용 장치를 하루 정도 착용하면 원래의 잇몸 치은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시술받은 경우에도 약한 잇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잇몸 치은 재생술은 자연 치아의 잇몸 재생술보다 조금은 더 까다롭지만 건강한 잇몸 치은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특수한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면 성공률 역시 높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잇몸의 양이 줄어든 상태라면 치과에 방문해서 전문의와 잇몸 재생술에 대해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잇몸의 염증과 약한 잇몸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잇몸은 어떠하신가요? 상태에 따라서 잇몸이 있는 염증, 약한 잇몸의 차이를 구분하고 치과에서 더욱 원활하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치아주치의 양홍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치아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잇몸이기 때문에 이 잇몸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뤄주셔서 오늘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또 손중석 원장님과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척추 질환 중에서 이제 우리가 허리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위쪽에 있는 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면서 허리만큼이나 이제 저는 사실 목이 더 아픈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목 쪽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특히 머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한 5kg? 물론 전 좀 더 나가겠지만. 예. 그래서 네. 5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 무게뿐만 아니라 그 자세에 의해서도 자꾸 이제 목이 더 구부러지면 아무래도 하중이 더 많이 가니까 더 하중을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더 무리가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정리가 맞을까요? 네, 그 그림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면요. 이제 목 자세에 따라서 목으로 가는 하중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목이 0도일 때는 5kg의 하중, 아까 말씀하신 그 하중이 맞는데 저렇게 한 15도만 기울어도 12kg의 하중이 가고 저렇게 60도 기울면 27kg의 하중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구부린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은 목 뒤 근육이 경직되고 그러고선 디스크에 압박이 가면서 디스크의 압력이 심해지면은 그게 누적이 되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뒤쪽으로 그 수액이 탈출되면서 목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네, 그 저희가 저희가 아까 앞서 그
척추 이 아래쪽에 허리 쪽에서는 S라인 저희가 네, 말씀 맞아요. 잠깐 드렸었는데 목에는 이제 저희가 늘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는 거 C라인 C. 네, 이런 거 주로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 목 디스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생기는 거다라는 네. 거를 원장님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제 목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C자 모양이 옆에서 봤을 때 C자 모양이 정상입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그림처럼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는다든지 베개를 높은 걸 벤다든지 뭐 하는 일 때문에 계속 숙이는 일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목의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뒤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그 신경을 눌러서 이게 목 디스크가 되는 건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목 디스크 때는 저 그림처럼 앞에 있는 파란 부분이 수액에 해당하는데 수액이 저렇게 뒤로 밀려 나오면 뒤에 노란색이 신경입니다. 저 신경을 누르고 그럼 저 빨간 부분에서 신경을 누르는 저 수액이 튀어나온 부분이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저래서 생기는 증상이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심해지면 팔, 손으로 저리고요. 저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수액 탈출의 정도를 1, 2, 3, 4단계로 나눈 겁니다. 네. 이거는 목이나 허리나 동일하게 저렇게 4단계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제 디스크 환자를 영상으로 보시면 네. 엑스레이에서는 저렇게 C자 모양이 소실돼서 저렇게 일자목으로 이제 보이고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MRI 그 옆에 MRI 사진 보시면은 처음에 허리에서 보신 것과 같이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저 뇌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는 저 하얀 선이 신경인데 네. 저 신경을 눌러서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허리 디스크에서는 또 다리에 방사통이 생긴다고 그렇죠. 했었는데 네네네. 목 디스크에서는 아무래도 원장님 아무래도. 팔에 또 방사통이 네네. 생길 수가 네.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허리는 다리로 가고 네. 목은 팔로 갑니다. 아,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주변에서 이제 아까 허리는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외래로 오시면 이제 환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하고 나는 허리는 안 아프고 다리만 아픈데 이러는 분들도 있고요. 목 디스크 환자는 이제 주로 호소하시는 게 목이 아픈 분들도 많지만 어깨 쪽 통증을 호소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가 아프고 뭐 머리가 아프고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이제 5번 신경 그 경추 5번 신경이 눌리면 저렇게 상완 쪽으로 이제 통증이 가고요. 6번 신경이 눌리면 손으로 내려갔을 때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네. 7번이 눌리면 가운데 손가락, 8번이 눌리면 주로 이제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 저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동반돼서 나타나는 증상은 날개뼈 쪽으로 저렇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저런 경우는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근막 동통 증후군하고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근막 동통 증후군은 그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면서 신경을 눌러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그 증후군인데요. 예. 목 디스크와 근막 통증 증후군이 같이 올 수도 있고 따로따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환자분들 외래 오시면은 목 디스크냐 근막 통통 증후군냐를 이제 감별을 좀 해야 되는데 동반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 같으면 물리치료를 목에만 해줘도 되는데 저런 근막 통증 증후군이 같이 있는 경우는 도수 치료나 충격파 치료나 저 통증 부위에다가 직접 예. 주사를 놔주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또 근막 통증 증후군과 그리고 또 허리 디스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목 디스크 이런 경우에 또 어떤 목 질환이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원장님 어떤 목 질환들이 또 있나요? 네. 흔하진 않은데요. 네. 그 이제 경부 척수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목 뒤쪽으로 후방 종인대라는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가 석회화되면서 골화되고 그래서 거기가 두꺼워지면서 목신경을 그 허리에서 협착증처럼 목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좀 증상이 심각해서 목 디스크는 그냥 팔 저리거나 팔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경부 척수증 같은 경우는 다리 쪽의 근력이 약화되거나 걸음이 좀 보행이 지장을 주거나 손을 쓰는데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에 뭐 젓가락질이 안 되고 뭐 가위질이 안 되고 네.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증세가 나타나면 빨리 치료하는 네.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목 디스크의 치료 방법은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목 디스크도 이제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다음 그림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보존적 예. 치료는 허리 디스크의 경우와 거의 뭐 유사하고요. 예. 침상 안정, 물리치료, 약물 치료,
신경주사 치료 거의 뭐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 치료는 유사합니다. 시술도 이제 목에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보존적 치료나 시술이나 다 해도 도저히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로 가게 됩니다. 어차피 수술도 그러면 허리랑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네. 진행이 되겠죠? 예. 네, 근데 이제 목은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의 차이 때문에 허리 같은 경우는 주로 뒤쪽에서 이제 뒤에 신경 눌리는 쪽을 감압을 시켜주고 디스크를 제거하고 하는데요. 목신경 같은 경우는 허리신경은 수술하면서 살짝 이렇게 민다든지 해도 마비가 오지 않지만 목신경은 그렇게 뒤에서 잘못 건드리면은 사지마비가 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목신경은 주로 이제 앞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도달법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크게 대표적인 수술이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전방도달로 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 뼈 사이를 인공 디스크를 넣어주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이고 예. 또 하나는 그 사이를 뼈 이식을 해서 위와 아래를 유압을 시켜주는 전방 경추 유압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스크 그 인공 디스크를 하게 되면은 그 움직임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허리 디스크 때도 잠깐 질문을 드렸던 것들인데 네,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결국은 이제 재발 때문에 네. 항상 이제 네. 고민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게 아까 뭐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게 디스크 질환의 특징인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허리나 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해도 그 다음에 계속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치과와 이제 비교를 해서 환자분한테 네.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허리 뼈도 5개인데 치아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금니 치료해도 송곳니가 아플 수도 있고 이렇듯이 허리도 5번 뼈를 치료해도 4번 뼈가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허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목도 이제 계속 자세가 안 좋고 그러면 또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래서 질환 자체 그거보다는 이제 이 허리와 목을 계속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재발이 많아지는 거죠. 네, 이렇게 또 우리가 목이 불편하다고 하면 이 긴장된 목을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런 근육이 어떤 근육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뭉치는 걸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네. 목에 관련된 근육은 이제 크게 사각근, 승모근, 흉쇄유돌근, 후두하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사각근하고 흉쇄유돌근은 이제 목 주변 근육이니까 목이 아픈 거하고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승모근은 이제 요 어깨하고 연결돼 있고 이제 승모근이 안 좋으면은 보통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뻣뻣해지고 그러면서 그게 날개뼈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승모근이 이제 목하고 관련된 근육 중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후두하근은 이제 목 뒤에서 머리 쪽으로 연결돼서 목 디스크 때문에 이제 두통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환자들이 두통을 잘못 오인해서 막 머리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다음 이제 스트레칭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사각근을 스트레칭 해주거나 저런 테니스공이나 폼롤러 등으로 목 뒤에 후두하근을 스트레칭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목 질환이라든지 네. 아니면 디스크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굉장히 생활 습관이 굉장히 교정하는 것이 중요한 네, 네,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건강 스페셜에서 허리 질환과 그리고 목 질환에 대한 척추 질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네, 나눠봤습니다. 네, 네. 근데 아무래도 100세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는 허리 질환과 그리고 목 질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아무래도, 아는 분들이 네, 생길 네, 거고요. 네. 그리고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스마트폰을 쓰면서 아무래도 이런 척추 질환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까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다음 시간 더욱 알찬 건강한 네. 주제로 네. 시청자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의료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